네, 안녕하십니까, 친구들. 9차시입니다. 조선의 건국과 사림의 성장. 자, 이제 드디어 조선으로 들어가는데요. 아, 요, 12페이지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12페이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긴 한데, 1시간 안에 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좀 잘 하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좀 이렇게 뺄 내용이 거의 없을 만큼 좀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것은 태조 이성계죠. 1392년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데, 건국 과정에 있어서 조선을 먼저 건국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신흥 무인을 대표하던 이성계가 신진사대부 그중에서도 혁명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최영을 제거한 이후에 바로 이 자신을 따르는 이 신진사대부들, 혁명파 사대부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제 과전법이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전법을 통해서 이제 고려시대 전시과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결국은 본인의 어떤 권력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토지를 줌으로써 수조권을 줌으로써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어떤 이성계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죠. 그 뒤에 이제 토지 다 닦은 다음에 조선을 1392년에 건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 이념은 당연히 성리학이었고요. 특히 이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민본 정치, 백성이 근본이다라는 의미고요. 특히 재상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왕이 제일 권력 구조의 위에 있는 나라이지만 결국은 그 정도전이 꿈꿨던 이 설계한 조선이란 나라는 재상, 바로 신하들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의 어떤 밸런스, 권력의 어떤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많은 어떤 왕과 그 신하들 간의 어떤 그 세력 균형점을 찾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태종과 세종 때 나오는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태종은 이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굉장히 터프가이였죠. 그래서 태종이 꿈꿨던 나라는 강력한 국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도전과 같은 신하가 중심이 되는, 재상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꿨던 이 정도전과는 이제 양립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태종 이방원 때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태종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1차 때 정도전을 제거했고요. 2차 때는 이방간, 바로 태종 이방원의 형인데 이 친족 간의 이제 왕이 되기 위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공신 세력을 제거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권력을 독점하는데 어떤 반대 혹은 어떤 그 방해될 수 있는 세력들을 제거했다. 그게 자신의 형일지라도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조치는 이제 사병을 혁파해서 바로 이 공신들이 건드리고 있던 개인 병사들을 없애서 군사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고려시대에 그 초반에 우리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약간 비슷한 형태의 개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과서 3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어, 예, 바로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를 지금 비교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결국 왕과 의정부와 육조,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선의 이제 중앙 정치 조직인데요. 육조 직계제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가 바로 국왕에게 보고하는, 의정부는 결국 뭐냐면 재상들이 정치를 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이제 재상들의 어떤 합의체를 건너뛰고 육조가 다이렉트로 국왕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의정부를 약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는 결국은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국왕이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의정부 서사제는 반대로 의정부를 반드시 거쳐서 국왕에게 올라가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는 결국은 어떤 의정부의 재상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 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신하들, 재상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보시면 되겠고, 세종은 아시다시피 신하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렇죠?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를 강하게 추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종은 더불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를 밭전자죠.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16세 이상 모든 남자에게 발급을 해서 조세징수, 군역을 부과하는데 어떤 기준점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태종 때 있었던 일이고, 세종 때는 이제 왕권과 신권이 조화되는 정치, 왕도 정치. 이 자세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야, 이거 왕도 정치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죠. 이 육조 직계제에 비해서 바로 이 재상들의 권한을 상당히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은 특히 이제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스스로도 그렇고 집현전을 설치하죠. 그리고 경연을 중시하게 됩니다. 경연이라고 하는 건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이나 정책을 토론하는 것을 경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연을 매우 중시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상들의 어떤 권한을 굉장히 보장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고 영토를 확장해서 사군 육진을 개청하던데, 사군 육진 바로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현재의 국경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토를 현재와 같이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의 스시마 섬을 정벌을 하는데, 요 내용은 사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서 대략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조선시대 왕들이 쭉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중학교 때 배운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선을 공부할 때는 태 그렇죠. 왕 앞에 글자를 따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 경영, 정순, 헌철, 고순. 왕의 좀 이 이름 순서를 좀 알고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자, 태정, 태세, 문단세죠. 바로 지금 그 영화로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요? 그 영화 엄청 지금 그 1,000만 관객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시기를 다룬 영화죠. 그래서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왕이 되는 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도 굉장히 영화로 단골 소재입니다. 바로 이 시기를 다뤘었고, 바로 이 승천은 굉장히 비슷해요. 바로 국왕이 중심이 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개유정난, 바로 단종을 폐위시킨 개유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요. 이때 공을 세운 신하들이 바로 후파, 조선 전기의 지배층 훈구파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고요. 바로 세종이 이 재상들, 신하들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줬던 집현전 경연을 다시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헌법 법전이라 볼 수 있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자, 이러다가 이제 다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해가지고 그 다음 유명한 왕이 성종인데요. 고려의 성종도 그렇지만 조선의 성종은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치 시스템을 완성한 그러한 왕입니다. 해서 세종과 굉장히 좀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해둔 것이고요. 자,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세조 때 시작을 했고,
성종 때 완성이 됐다. 경국대전이 완성됐다는 것은 결국은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를 토대로 해서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더불어서 홍문관을 성취해서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한 바로 세조가 그것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성종까지 조선 전기의 지배층은 바로 이 훈구 세력이었는데 왕 밑에 훈구 세력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을 바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그 신라 시대에는 왕 밑에 바로 누굽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귀족이 누구예요? 진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두품을 등용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려 후기에는 여러분들 이 친원세력인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를 등용했고, 이 조선 성종 때가 되면 훈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세력 사림을 등용했다. 역사는 어떻다? 형태를 약간 달리하지만 되풀이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사림이라고 한 사람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이 조선 건국을 반대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있던 바로 이제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 성리학을 꾸준히 연구를 했고, 그래서 향촌 자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방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력한 왕도 정치를 추구하게 돼요.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왕도 정치. 선생님이 왕도 정치가 뭔지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린다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조 전랑과 삼사라고 하는 거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언관직, 바로 이 간언하는 왕에게 무언가를 간언하는 역할을 했던 삼사의 언관직을 차지하면서 훈구파의 비리를 비판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 집권 세력인 훈구파와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훈구와 이 사림이 어떤 대립하는 이런 관계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바로 연산군 때부터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4대 사화라고 해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네 번의 사화가 있어요. 여기다가 넘버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무오사화가 첫 번째, 갑자사화가 두 번째, 기묘사화가 세 번째, 을사사화가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무오사화는 이 사왕이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을 했는데 훈구는 기득권 세력이고 살인파는 이제 막 성장하는 세력이라 결국은 둘이 싸우면 살인파가 얻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살인이 화를 잇다 해서 사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군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폭군이었고, 그래서, 그 왕의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고 연산군으로 끝나죠. 중간에 쫓겨났기 때문에. 자, 이때 일어난 게 바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의제문을 쓴 것이 계기가 됐는데, 이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설명이 나오지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빗대서 비판한다, 디스한 거예요. 결국은 세조가 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을 비판하는 요런 글인데,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당시에 어떤 권력 간의 훈구파 살인 간의 어떤 훈구가 살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실리 건수를 잡은 거죠. 그래서 살인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무오사화든 갑자사화든 기묘사화든 계기가 된 게 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계기가 됐느냐. 자, 갑자사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이 연산군이 엄마가 패비 윤 씨였는데, 패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비 윤 씨가 원래는 이제 원래 정식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산군을 나면서 권력을 이렇게 좀 이 권력욕이 많았고 그래서 질투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질투를 해가지고 누구를 다른 왕의 부인을 뭐 죽게 해달라든지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면은 걸리면은 이렇게 이제 뭐 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패비윤 씨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저분한 사건들에 그래서 결국 사약을 받고 이제 죽었는데 이 연산군이 자기 엄마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알게 돼서 거기에 연루된 살인 훈구파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 갑자사화 때는 살인뿐만 아니고 훈구파도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왕에 의해서 대신 신하들이 죽음을 당한 게 갑자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연산군이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 죽이다 보니 중종 반정을 통해서 반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를 정자 반대할 반자 이 돌린다는 뜻이에요. 옳은 것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 연산군이 잘못된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중종이 왕이 됐는데 자, 이 중종 때 새롭게, 바로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조광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조광조는 대표적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훈구 대신들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혈량과 바로, 이 살인파를 대거 등용해야 이 훈구 대신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가 아닌 뭐,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치가 출중하다 생각이 되면 첨거, 바로 추천을 해가지고 간단한 시험을 봐서 관리로 등용하는. 그래서 이 현량과를 통해서 조광조는 살인들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과 언론 활동을 활성화했죠. 조광조도 살인파였기 때문에 어떤 살인파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어떤 개혁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당연히 당시에 훈구 세력들이 어떻게든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조광조가 죽게 되는 이게 기묘사화인데요. 자, 당시 공신들 훈구 대신을 의미합니다. 훈구파들 바로 위훈 삭제 사건. 이게 뭐냐면 중종이 봤을 때 아니죠. 조광조가 봤을 때 중종을 왕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운 공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공신들이 아닙니까? 이 훈구 대신들. 그런데 이들 중에는 공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 얘네들은 공을 세운 게 잘못된 거짓된 공훈이란 뜻이에요. 위후는. 그래서 그걸 삭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신들이 기를 쓰고 조광조를 죽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기묘한 사건이 뭔지는 수업 시간에 뭔지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묘사화를 통해서 조광조와 살인들이 제거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고, 그 명종 때 일어난 을사사화는 사실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외측 간의 다툼이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윤과 소윤, 이게 뭐냐? 아, 선생님이, 예, 예. 여기 보면, 태정태세 분란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종에게는 인종과 명종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달랐어요. 중종 다음 왕이 되는 인종 다음 왕이 되는 명종은 엄마가 한 명은 인종은 장경왕후고, 예, 그 명종은 문정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윤씨였어요. 그래서 장경왕후의 뒤에는 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외척 세력이 되겠죠? 문정왕후 뒤에는 윤원영이 있었는데, 둘 다 윤씨라서 대윤이다, 소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느냐를 계기로 어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디 갔니? 예. 인종이 왕이 되는데, 인종은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 명종을 되게 이뻐했대요. 그런데 이제 인종이, 이제 아버지인 중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원래 몸이 약한 애가 질병 조퇴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30대 초반에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10대 초반이었던 나이 어린 명종이 권력을 이제 왕이 됐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엄마인 문정왕후가 수염 청정을 하면서 이전에 이때 어떤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지저분한 권력 관계 뭐 이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략 을사사화는. 자, 이렇게 여러 네 차례의 사화를 통해서 아이고 이거 어디 갔니? 네 차례 사화를 통해서 사림이 큰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점점 성장합니다. 바로 이제 학교인 서원과 향촌 귀약인 향약을 통해서 향촌 지방에서 세력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선조 때가 되면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때죠. 예, 바로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조가 이제 그 선조대가 됐을 때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다시 사림은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예, 좀 더 보수적인 애들과 좀 더 개혁적인 애들로 나뉘게 되는데 이건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거 역사 되풀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 후기로 가보면 권문세족을 이제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바로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등용했잖아요. 근데 이 신진사대부는 좀 더 온건한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적인 혁명파 사대부로 나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신진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들은 다시 좀 더 온건한 애들과 급진적 애들로 이렇게 세포 분열이 되는 건데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척신 정치, 다시 말하면은 이제 외척 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서 강중파와 온건파로 나뉜 게 바로 동인과 서인인데 그것을 우리가 붕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조대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인파가 분화가 돼서 붕당을 형성해야 되는데 살인파가 권력을 장악하건 선조 때이기 때문에 선조 때부터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립이 분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 두 가지 외척 바로 척신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동인 같은 경우는 척신 정치의 완벽한 청산을 주장했고요. 서인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보수적이어서 척신 정치, 야, 척신, 외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살려둬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동인 같은 경우는 주로 영남 지방에 거주를 했고 지금의 이제 경상도 지방이죠. 서인 같은 경우는 경기 충청 지방, 지금의 이제 서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어떤 차이도 있었고 동해는 이황과 조식을 어떤 자신들 학문의 어떤 축으로 이렇게 삼았고요. 서해는 이이와 성혼을 근데 여러분들 이황과 이이가 우리나라의 정말 성리학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을 계승한 사람들이 동인, 이이를 계승한 사람들이 서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붕당이 갈리게 되었다는 것. 자, 또 하나가 이제 이조전랑 임명 문제인데요. 이조전랑은 아까 살인파들이 이제 이 이조전랑과 삼사 억관직을 이제 선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조전랑 자체가 굉장히 높은 관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삼사의 관리 선발권을 갖고 있었고 삼사가 바로 뭐냐면은 언론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파들은 이 3사의 어떤 3사에서 언론 활동을 하는 걸 굉장한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전랑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후임 전랑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주전랑이 아주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살인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관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임명하냐를 가지고 이들이 이제 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과서 37페이지에 보면 37페이지에 보면 뭐 혈량과 아까 뭐 향약 그다음에 뭐 붕당의 형성 뭐 요런 자료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동인 그다음에 어디 갔나? 서인. 여기 괄호를 한 다음에 기억 니은 한 다음에 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죠? 이조 전랑 문제. 요것도 바로 붕당이 형성되는
어떤 시발점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봐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선생님이 빠르게 조선 초기에 이제 조선 전반기의 선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중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최소 시험제 낸다면 세 번째는 낼 수 있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 파트예요. 여러분들 여기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선생님이 이 붕당 정치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제 붕당 정치가 또 나올 거거든요. 뒤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내용은 잠깐 수업 시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내용까지는. 예, 요번 수업 시간에는 요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예, 그래서 오늘 이미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9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나요.